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역대급 뒤통수에 미국 대경 실색. 2. 세계 랭킹 1위 기술에 150개 신규로 추가해버린 상황. 3. 바이든의 뒤통수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현재 바이든 정부는 다양한 도전과 국제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데, 그중 일본이 러시아로부터 석유를 수입하는 문제가 논란의 여지가 있는 주제 중 하나입니다. 일본이 고가로 러시아로부터 석유를 수입하고 미국을 배신한 것은 바이든 정부 내에서 불만과 불평이 나오게 했습니다. 이는 미국의 에너지 자금률이 약화되고 달러 가치가 위협받는 상황을 초래했습니다. 또한 일본의 행동은 미국과 러시아와의 관계에 대한 바이든 정부의 우려도 가져왔습니다. 미국은 러시아의 한국에 대한 확대가 미국의 지역 안정과 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에너지 분야와 국제 파트너십에서 미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와 정책을 검토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중한 고려와 이해관계자들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현재 바이든 정부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사우디와 러시아 등이 포함된 오펙 플러스는 최근 대규모 감산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들의 총 감산 규모는 하루 166만 배럴에 이릅니다. 특히 사우디가 50만 배럴 감산으로 이 계획을 주도했고, UAE, 이라크, 알제리 등도 10터부터 20만 배럴 정도의 감산으로 통참하고 있습니다. 오펙 플러스는 지난해 11월부터 하루 200만 배럴 감산을 결정한 상태였는데, 이번에 추가로 대규모 감산 계획을 내놔 물가 안정을 바라는 미국물 뒤흔들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대비 하루 생산량이 366만 배럴이나 줄어들게 됐기 때문입니다. 이는 전세계 하루 수요량 9,800만 배럴의 약 3.7%에 해당합니다. 80달러 아래로 떨어졌던 국제유가는 다시 상승 추세로 돌아섰고, 일부 전문가들은 조만간 100달러를 넘길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외신들은 사우디가 미국과 대립으로 돌아선 상징적인 순간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사우디와 러시아는 최대 석유 소비국인 중국, 인도와의 관계를 강화하며 더 이상 미국과 서방의 토레만 따르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 감산에 대해 백악관은 시장 불확실성을 감안하면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지난 80년간 그랬던 것처럼 사우디는 여전히 전략적 파트너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10월 하루 200만 배럴 감산 때 강력 경고한 것과는 다른 분위기입니다. 이는 탈러 패권을 잃을까 하는 우려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사우디는 작년 8,800만 톤의 원유를 중국에 수출했고, 사우디 전체 원유의 27%, 화학 제품의 25%를 중국이 사가고 있습니다. 기타 중동 국가들의 중국 수출도 마찬가지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경 간 위안화 결제 규모는 꾸준히 늘고 있는데, 지난해 결제 금액은 42조 위안으로 우리 돈 8천조 원에 달했습니다. 금융통신망 스위프트 집계 결과 달러가 41% 비중을 보이고, 위안화 비중은 2%에 불과하지만 상승 속도는 무시 못할 수준입니다. 원유 결제마저 위안화로 다변화된다면 미국에는 큰 위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산유국들이 미국과 거리를 두고 자국 이익에 우선하는 방향으로 몸지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우디의 재정수지 균형을 위해서는 국제유가가 65달러 정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 이하로 내려가면 네옴시티 건설 등 대규모 사업을 모두 중단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석유를 더 많이 수입하는 국가로 방향을 들고 있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세계적인 탈탈러화 움직임이 속도를 내고 있다며, 이는 미국이 지난 20년 동안 달러를 남용해 다른 국가에 피해를 줬기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더는 세계 최대 무역 경제국이 아니기 때문에 달러 헤게모니는 점차 무너질 것이라 언급했죠. 미국은 정치력에서도 힘을 잃고 있는데 지난달 베이징에서는 중국의 중재하에 사우디와 이란이 관계 정상화에 합의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일본마저 미국을 배신하는 행동을 해 큰 충격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시다 정부가 러시아에 대한 제재에 동참한 상황에서도 러시아 석유를 비싼 가격에 대거 사들이는 행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 등 외신들은 미국 주도 아래 진행 중인 러시아 제재에 균열을 일으켰다고 분석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은 올 2월까지 러시아산 석유 74만 8천만 배럴을 사들였습니다. 690억 엔을 지급한 것인데 달러로 환산하면 배럴당 약 69달러에 구매한 것입니다. 이는 미국을 비롯한 주요 7개국과 EU, 호주가 시행하는 러시아산 원유 등에 대한 가격 상한 60달러를 훌쩍 넘긴 수준입니다. 일본은 G7 국가라 책임이 무거운데도 이를 어겼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은 지난해 이 부분에 대해 미국과 의논했고,
사할린 2 프로젝트에서 구매한 러시아산 원유에 대해서는 9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가격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일본이 억지를 썼기 때문인데 미국 내에서도 탐탁지 않게 보고 있습니다. 외신은 서방의 단결이 쉽게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죠. 실제 유럽 국가들이 러시아산 에너지 의존도를 크게 낮추고 있지만 일본은 지난 한 해 동안 오히려 수입을 늘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러시아산 천연가스 수입량이 전년보다 4.6% 증가한 것입니다. 일본이 수입하는 천연가스 중 러시아산 비중은 거의 10분의 1을 차지합니다. 이는 대부분 사할린 2 프로젝트에서 생산된 양입니다. 일본 경제산업성 관계자는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해 사할린 2 천연가스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받고자 한다며 이곳에서 LNG와 함께 추출되는 소량의 원유도 함께 구매해야 하고 가격은 러시아와 일본의 협상으로 결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러일 관계를 연구한 템플대 일본 캠퍼스 교수는 일본은 러시아산 에너지를 축소하고 싶어 하지 않는 상황이라며 진정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지한다면 사할린 2 사업에서 철수해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사할린 2 프로젝트에는 미쓰이물산과 미쓰비시 상사가 지분 총 22.5%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곳에서 생산된 LNG의 60%는 일본으로 수출됩니다. 러시아와 분쟁 중인 쿠릴 4개 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할린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구매한 이유도 있습니다. 일본은 전력 대부분을 수입 천연가스와 석탄에 의존하고 있는데 사할린 에너지로는 일본 전체 전력 공급량의 3%를 충당할 수 있습니다. 전력 예비율이 3% 미만으로 떨어지는 날이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해당 LNG 도입 유무가 대규모 정전을 결정짓는 중요한 변수가 되는 것입니다. 일본은 연료 비축량 부족을 호소하며 러시아와의 관계를 끊지 않고 있습니다. G7 국가들은 반러시아 공조에 어긋나는 행태라 지적하고 있습니다. 일본보다 러시아 에너지 의존도가 더 높았던 독일이 대책 마련에 나설 동안 일본은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일본은 G7에서 유일하게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하지 못했고 기시다는 이런 상황에서도 가장 늦게 현지를 찾았습니다. 서방 기업들과는 달리 일본은 사할린 프로젝트 지분도 매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해당 지분은 러시아 국영 에너지 기업 가스프롬 50%과 일본 미쓰이물산 12.5%, 미쓰비시 상사 10% 등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철수를 선언한 영국 에너지 기업 셀은 새 법인으로의 지분 인수를 거부했으며 러시아 정부는 이를 자국 기업에 매각하는 절차를 밟아왔습니다. 노바텍은 작년 하반기부터 사할린 2 프로젝트 참여 여부를 검토해왔으며 이달 초 인수를 위한 신청서를 냈습니다. 결국 지분 27.5%를 약 1조 5천억 원에 인수하기로 한 상황입니다. 일본 정부는 원유 수입의 95% 안팎을 충통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물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할린을 중요하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과 러시아의 석유 거래는 달러가 아닌 자국 통화로 이루어졌다는 의심을 사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국제결제망 스위프트에서 퇴출되며 대금 지불 방법이 막혀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는 결제 방식 다변화를 추구하고 있는데 로이터 등 외신은 사할린 에너지가 모스크바에 기반을 둔 유럽계 은행을 통해 LNG 구매자의 결제 통화를 변경하고 있다는 보도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일본 엔화도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일본도 루블화나 엔화로 거래를 했다는 것인데 이는 미국의 우려를 키운 내용입니다. 지난 3월 러시아의 석유 수출량은 3년 만에 최고 수준을 달성했습니다. 전월보다 하루 50만 배럴 증가한 810만 배럴을 기록한 것입니다. 러시아 제재 행보에 중국과 인도, 일본 등이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인도로 수출된 석유가 210만 배럴로 가장 많았고 중국 190만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러시아와 친분이 높은 튀르키예도 60만 배럴을 수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일본 또한 그 일부를 수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러시아산 원유는 브렌트유보다 배럴당 10달러 정도 싼 가격에 거래되고 있으며 이를 주로 수입하는 중국과 인도는 큰 시세 차익을 보고 있습니다. 기존 러시아산 석유의 3분의 1을 수입해왔던 EU 회원국들은 현재 8% 비중으로 쪼그라들었고 미국 등에서 높은 가격에 수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러시아의 석유 수출량은 최고치를 찍었지만 수출액은 40% 넘게 하락해 있습니다. 지난해 3월 220억 달러보다 43% 감소한 127억 달러를 기록 중인 것입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계속된 유가 하락 추세에 러시아산 석유 가격 상한제까지 영향을 줬기 때문입니다. 러시아는 아시아 등으로 원유와 천연가스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극동으로 향하는 북극해 항로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북극해 항로 개발을 위해 향후 10년 동안 약 30조 원을 투입한다는 계획까지 밝혔죠. 북극해 항로 운송량은 1998년 140만 톤에 불과했지만 이후 해마다 늘어 작년 3,500만 톤을 기록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2030년에는 1억 9천만 톤 이상으로 몰린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인도와도 북극해 항로 개발에 관해 논의하고 있는데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인도로 수송하는 비용이 기존 항로보다 3분의 1 적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북극 전역의 석유 자원 80%가 러시아 관할 지역에 있고 미발견 가스의 30%와 석유 자원 13%도 북극에 매장돼 있습니다. 러시아는 모레도 북극 항로를 통해 북극 석유를 운송한다는 계획입니다. 러시아가 최근 100척이 넘는 유조선을 사들인 것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북극해 항로를 관리할 북극 항공대 창설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결국 북극 사업을 위해서는 한국이 만드는 쇠빙 LNG선이 필수가 됐습니다. 한국에게 LNG 선박을 대거 발주했던 러시아 최대 해운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후 제재 대상에 포함됐고 결국 중도금을 지급하지 못했고 선박 계약은 취소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러시아는 한국과의 문제를 쫄기 위해 다양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도 자국 통화로 결제하는 방안을 제안해왔던 것입니다. 여기에 추가로 일본을 압박해 한국 쇠빙선을 구입하게 했습니다. 삼성중공업에 발주했던 선박건조 지분을 일본 니포뉴센, NYK 라인이 인수하게 된 것입니다. 해당 선박은 올해 9월과 11월에 인도할 예정으로 옵션 2척은 내년에 납품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일본에게 북극 프로젝트에 쓰일 쇠빙 LNG선을 구입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것은 향후 한국과도 사업 지속 의지를 보였다는 평가입니다. 부산시는 최근 극지타운을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차세대 쇠빙연구선 접안시설 건설을 검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양수산부도 최근 러시아의 북극 항로 개발 계획에 대해 분석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부산항에서 북극 항로를 거쳐 유럽으로 가는 거리는 1만 5천 km로 이집트 수에즈 운하를 거치는 남방향로보다 32%가 짧고 수십억 원에 달하는 수에즈 운하 통항로도 아낄 수 있습니다. 최근 미국은 IRA 등으로 한국 반도체 산업과 자동차 등의 압박을 가하고 있어 한쪽으로 치우친 외교는 큰 리스크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최대한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실리를 추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몇 년 전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전 세계적으로 자국 우선주의 신호탄이 발사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경쟁 관계에 있는 국가들끼리 핵심 첨단 산업에 대한 패권 다툼이 거세지고 있으며 특히 모든 첨단 산업의 뿌리가 되는 반도체 산업의 경우 국가 안보 자산으로 취급하는 등 우리나라에서도 반도체와 전기차 배터리 등 중요한 기술력이 필요한 산업을 국가 핵심 기술로 지정하고 관련법으로 보호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코로나 상황이 겹치면서 국가 경제의 필수적인 핵심 첨단 산업의 공급망 위기가 찾아왔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상황으로 글로벌한 에너지 위기가 촉발되면서 단순히 기술력만 키우면 될 줄 알았던 첨단 산업의 공급망이라는 새로운 요인이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이런 위기를 정면으로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우리나라는 전 세계로부터 소재와 부품 장비를 수입하여 최종 완성품인 반도체와 배터리 전기차 등을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별다른 공급망 관리가 없어도 완제품 생산에 무리가 없었지만 최근엔 핵심 중간재에 대한 해외 의존도와 상당수 장비와 기술력 역시 해외에 의존하던 것이 알려지며 세계 시장을 주름잡던 국내 기업들의 약점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그 중심엔 적게는 수십 년 많게는 100년 가까운 역사를 지닌 미국과 일본, 독일 등 전통적인 소재 장비 강국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공급망과 원천 기술의 중요성을 확인한 한국 기업들이 세계 역사상 유례없는 속도로 공격적이게 관련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며 단기간에 확보가 어려운 기술의 경우는 원천 기술을 보유한 회사를 수천억을 들여 인수합병을 하면서까지 기술력 확보에 진심인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나라 산업부에서는 국가 핵심 전략 기술을 150개로 증가시키면서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해당 전략 기술 분야에서 우리가 경쟁 우위에 있는 국가들은 미국, 일본, 독일 등 기존의 원천 기술 강국이 대개 포함되어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이제 와서 원천 기술을 확보하기 시작한 한국이 수십 년에서 100년 동안 기술 개발에만 몰두하고 수십 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시킨 국가들을 상대로 기술 확보 경쟁에서 승리하고 있는 상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진보한 기술의 반도체는 지난 6월 삼성에서 양산에 성공한 3나노 반도체입니다. 반도체는 나노 숫자가 줄어들수록 미세하고 정밀하며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 증가하는 데다 성능도 증가합니다.
반면 전력 소모는 감소하기에 발열도 줄어드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반도체 기업들은 점점 더 미세한 초미세 공정을 원하고 그에 맞춘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5나노 이하의 초정밀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장비는 극자외선 노광 장비인 EUV가 유일하며 네덜란드 기업인 ASML에서 독점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극자외선 노광 장비 EUV가 쓰이기 시작한 건 비교적 최근이며 이전엔 일본 기업인 캐논과 니콘의 반도체 노광 장비가 세계 시장을 석권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의 캐논과 니콘은 극자외선 노광 장비 EUV 개발에 실패하면서 점점 노광 장비 시장에서 퇴출되는 수순이었지만 구식의 노광 장비로 자동차용 반도체를 비롯해 기술 수준이 높지 않은 반도체 생산이 가능하기에 아직까지 10% 정도의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의 노광 장비 역사가 찬란했던 만큼 그에 필요한 소재 산업 역시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특히 포토레지스트 시장의 95%는 일본의 5대 업체가 사실상 독점하고 있으며 이런 독점 기간은 무려 20년에 달합니다. 이 밖에도 고순도 불화수소와 불화폴리이미드 등 반도체 제조의 핵심 소재의 생산과 개발을 수십 년째 독과점 해오고 있었지만 2019년 한국에 대한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이후 한국이 불화수소와 불화폴리이미드를 1년 채 안 되는 시간 안에 국산화에 성공하면서 일본 산업계에 크게 한방 먹였지만 그럼에도 포토레지스트만큼은 국산화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국 기업이 일본이 95% 독과점하던 포토레지스트 국산화에 성공하면서 최근엔 EUV용 포토레지스트까지 국산화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과적으로 한국은 일본이 수십 년간 독차지하던 반도체 소재 주력 3대 분야를 전부 국산화시키면서 자립에 나섰는데요. 이 배경엔 국내 기업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 포토레지스트 국산화를 성공시킨 동진세미캠은 삼성전자와 적극적인 협력 관계를 맺고 있었고 삼성전자는 동진세미캠 지분 일부를 인수하는 등 소부장 분야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3년이 채 안 걸리는 노력으로 일본이 수십 년간 독점하던 시장을 완전히 뒤집어 일본 산업계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기술을 자체 개발 국산화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기에 삼성을 비롯한 국내 대기업들은 해외 원천 기술 보유 업체들을 공격적으로 인수합병하고 있습니다. 현금 보유량만 150조 원에 달하는 삼성 측은 독일과 네덜란드 그리고 이스라엘의 원천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을 합병하며 반도체 사업뿐만 아니라 디스플레이 그리고 배터리까지 첨단 산업 전 영역에서 쓰이게 될 원천 기술들을 차곡차곡 모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이 인수합병한 이스라엘의 광학 장비 기업인 코어 포토닉스의 원천 기술로 시가총액 세계 1위인 공룡기업 애플에게 카메라 관련한 특허 분쟁에서 승소했습니다. 이어서 삼성전자의 갤럭시 스마트폰과 TV용 패널에 탑재되는 OLED 디스플레이에서 핵심 기술을 보유한 독일 기업 노바리드를 인수해 전자기기와 자동차 부품 등 삼성의 계열사 모든 사업 분야에 적용되는 OLED 기술력을 얻었습니다. 이 밖에도 차량용 반도체 기업인 NXP와 인피니온 그리고 ST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는 각각 네덜란드와 독일 스위스에 위치해 있으며 삼성전자의 유력 인수합병 M&A 대상 후보입니다. 불과 얼마 전까진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소재 위주로 기술력 확보에 나서던 삼성은 국내 중견기업을 적극 지원하며 소재 국산화에 성공시키더니 이제는 소재를 넘어 원천 핵심 기술과 자동차와 디스플레이 그리고 배터리에 특화된 반도체 핵심 기업들을 합병하려는 상황입니다. 한국의 이런 행보에 일본의 반도체 AI 관련 기업들이 혀를 내두르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삼성은 자체적인 노광 장비의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마쳤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네덜란드 ASML이 90%, 일본의 캐논이 10%를 차지하고 있는 노광 장비 시장에서도 드디어 삼성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삼성이 이번에 테스트한 장비는 불화 아르곤 이머 전용 장비로서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테스트를 통과하기 위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침착하게 준비해 온 것으로 보인다며 2023년 중으로 자체적인 노광 장비를 이용한 반도체 양산이 이루어질 것이라 내다봤습니다. 노광 장비 개발에 첫삽을 뗀 우리 기업이 반도체 미세 공정의 필수적인 EUV까지 완성시킨다면 최종적인 반도체 완성품을 만들기 위한 모든 과정을 원스톱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반도체 생산 장비는 네덜란드에서 오고 최근에서야 상당 부분 국산화에 성공했지만 얼마 전까지 소재는 일본에서 공급받아 최종적인 결과물만 한국에서 생산해왔는데 반도체에 필요한 원스톱 수직 계열화를 완성시킨다면 반도체 장비와 소재 그리고 최종 완성품까지 모든 것을 국내 기술로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이런 식의 사업 영역 확장은 삼성처럼 최종 단계에 위치한 기업들만이 가능합니다.
삼성은 가장 난이도가 어려운 반도체 완성품을 생산하며 장비업체와 소재업체의 고객으로 있기에 마음만 먹으면 이 두 가지를 만들어내는 것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소재업체와 장비업체가 최종 완성 반도체를 만든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이렇게 한국이 단기간에 기술을 완성시키는 모습을 보이자 일본에서는 크게 당황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수십 년간 갈고 닦은 기술력을 적게는 수개월에서 길게는 3년 안에 완성시키고 국산화에 성공했는데 이제는 수출 규제는 우습다는 듯이 장비를 새로 딱 맞춰 개발해내고 글로벌 인수합병에 나서면서 완전히 노는 물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일본 기업으로서는 더욱 큰 위기 상황에 직면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애초에 삼성처럼 공룡 기업의 소재를 납품하면서 막대한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수출 규제와 공급망 위기를 겪은 한국에서 직접 소재와 장비 생산에 뛰어들겠다는 선언은 그동안 일본의 수십 년 된 밥그릇을 한국이 기술력으로 가져가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삼성이 공격적으로 다른 회사를 사들이면서 해당 회사에서 일본이 독과점하던 소재나 부품 사용의 비중을 줄이는 것도 예정된 수순입니다. 가뜩이나 국산화에 많은 투자를 해왔는데 기껏 개발한 국산 소재를 안 쓰고 언제 공급이 끊길지 모르는 일본의 소재를 쓸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이런 기술 중심 행보에 미국도 크게 놀라면서 한국에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최근 국내 기업에서 포토레지스트를 국산화에 성공하자마자 세계 시장 점유율 20% 수준이던 미국 기업 듀폰이 포토레지스트를 국산화한 한국 기업과의 경쟁을 의식한 것인지 한국의 EUV용 포토레지스트 공장을 짓고 있으며 여기에 투자된 금액만 3천만 달러에 달합니다.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포토레지스트를 소비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최대 고객을 놓칠 수 없는 듀폰의 한국 투자는 합리적인 결정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예상되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현재까지 EUV용 포토레지스트는 일본 기업들이 독과점하고 있는데 여기에 한국과 미국이 가세하면서 일본의 철밥통으로 여겨지던 소재 산업이 큰 위기를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점은 그동안 수십 명의 노벨상 수상자와 100년에 가까운 회사의 경력을 가지고 반도체 소재 장비 기술력을 강조해왔지만 한국이 소재 장비와 원천 기술 시장에 발을 담그자마자 상황이 급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산업 구조에 반드시 필요한 핵심 소재 부품 장비에서 승기를 잡자 산업통상자원부 측에서는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국산 핵심 전략기술 150개를 선정했습니다. 해당 기술 중 미국 산업을 상대할 기술은 15개, 일본 산업을 상대할 기술은 22개, 중국과 독일을 상대할 기술은 각각 10개와 5개로서 대부분이 반도체와 관련된 기술입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기술 개발과 인수합병이 공격적으로 이루어진다면 핵심 전략기술 150개는 굉장히 작은 숫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바이든의 뒤통수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최근 대만이 한국을 향해 너무나도 충격적인 발표를 하며 도발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내용이 너무나 충격적인 나머지 해외 주요 외신들은 대만, 한국과 전쟁 선포? 라는 충격적인 제목의 보도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과연 대만이 이번에 한국에 무슨 짓을 했길래 이렇게 충격적인 기사들이 쏟아지기 시작했는지, 한국이 대만에 어떤 시원한 복수를 해주었는지, 대만 총동부터 시작해 대만 언론들이 18년 만에 대만이 한국을 짓밟고 올라갔다 라며 대대적으로 과시했습니다. 1일 대만 중앙통신에 따르면 대만 경제부 통계처는 지난달 28일 현지 시간 지난해 대만의 1인당 GDP는 32,811달러, 약 4,400만 원, 로 한국의 32,237달러보다 많았다며 대만의 1인당 GDP가 한국을 앞선 것은 2004년 이후 처음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만 통계처는 대만과 한국은 인구도 비슷하고 산업구조도 비슷하다. 그런데 대만의 반도체 산업이 한국의 반도체를 압도적으로 앞질렀다. 대만은 최근 10년 동안 연평균 3.2%씩 성장했는데 한국은 고작 2.6%였다. 라고 과시했습니다. 대만이 TSMC를 중심으로 고속 성장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굳이 이렇게 한국을 깎아내리며 비교할 필요는 없죠. 너무나 어이가 없는데요. 자, 그런데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한국과 미국의 1인자가 대통령이라면 베트남에는 국가주석, 대만에는 총통이 있습니다. 한국의 대통령 선거와 같은 대만의 총통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앞으로 7개월 뒤인 2024년 1월에 대만의 총통 선거가 열리는데요. 궈타이밍 폭스콘 창업자가 대만의 트럼프라 불리며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그의 발언이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애플 제품을 만들어주는 것으로 유명한 폭스콘. 궈타이밍 대만 폭스콘 창업자는 국민당으로 대만 총통 출마를 선언한 뒤
대만에 짓고 있는 TSMC 신축 공장에 전력이 부족하다며 한국이 대만에 소형 원자력 발전소를 짓도록 하겠다는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소형 원자력 발전소는 한국이 압도적인 세계 1위입니다. 한국이 세계 최초로 개발했고 아직도 기술력 측면에서 압도적인 세계 1위입니다. 한국의 기술력 없이는 절대 지을 수 없는데요. 궈타이밍 폭스콘 회장은 한국의 한마디 상의도 없이 강제로 한국이 대만에 소형 원자로를 짓도록 하겠다는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궈 창업자는 대만 기업계 인사 800명이 참석한 행사에서 세계 최대 파운드리, 반도체 수탁 생산, 기업, 대만 TSMC 위 가오슝 공장 건설과 관련한 세간의 의구심이 증폭되는 가장 큰 이유가 반도체 주문 부족의 문제가 아닌 전력 부족일까 두렵다고 말하며 원전은 오르며 돈을 벌 수 있는 업종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대만에 소형 원자로를 짓도록 만들 것이라 확신했는데요. 소형 원자로는 300메가와트 이하의 원자로를 말합니다. 증기 발생기, 냉각제 펌프, 가압기 등 주요 기기를 하나의 용기에 일체화했습니다. 대형 원전 주기기와 경납 건물에 비해 100분의 1 수준으로 작습니다. 모듈 형태 제작으로 이송과 건설이 가능, 건설 비용과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소형이라 발전 목적에 따라 도심, 외곽, 선박 등 다양한 지역에 건설할 수 있는 것도 강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요 기기들을 일체화해 대형의 우려 가능성을 제거하며 안전성도 갖췄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97년부터 소형 일체형 원자로 스마트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2012년 세계 최초로 표준 설계 인가를 획득하며 전 세계로부터 부러움과 극찬을 받았습니다. 세계에서 그 누구보다 심지어 미국과 유럽보다 먼저 소형 원전이라는 꿈의 기술을 현실화한 것입니다. 최근 한국의 삼성중공업과 한수원은 심지어 이 소형 원전을 바다 위에 만드는 말도 안 되는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차세대 원전 사업 협력을 통해 대한민국과 덴마크가 더 안전하고 깨끗한 미래를 위해 상호 발전하는 동반자 관계로 나아가도록 앞장설 것이라 전했고, 정진택 삼성중공업 사장은 부유식 원자력 발전 설비는 기후변화 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응 가능한 무탄소 에너지 솔루션이라며 부유식 수소, 암모니아 플랜트로 확장 가능한 차세대 기술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최고의 안전성으로 극찬받고 있는 소형 원전을 바다 위에 짓는다면 이보다 더 안전할 순 없겠죠. 그런데 궈타이밍 폭스콘 창업자는 자신이 내년 1월에 있을 총통 선거에서 총통으로 당선되면 TSMC 신공장이 필요한 전력을 한국이 대만에 소형 원전을 짓게 만들어 해결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렇게 한국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인데도 총통 선거 광고에서 한국을 깎아내리고 도발하며 충격적인 혐한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대만의 IT 전문지 디지타임즈가 삼성전자의 EUV 공정위 수율 저하로 인한 어려움에 직면했다. 고 문제를 삼아 논란이 됐습니다. 신문은 작심한 듯 20일과 23일 연이어 이를 보도하며 삼성을 깎아내렸는데요. 이 배후에는 폭스콘 궈타이밍 회장이 있던 것으로 알려져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궈타이밍 폭스콘 회장은 혐삼성으로 유명합니다. 2010년 12월 대만 LCD 업체들은 유럽연합, EU 집행위원회로부터 가격 담합 혐의로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는데요. 여기서 그들은 담합 사실을 자진 신고한 삼성을 비판했습니다. 특히 홍하이그룹 창업주 궈타이밍 회장은 삼성전자가 가격 담합이 주요 기업인데도 자진 신고하고 벌금을 물지 않게 됐다고 비난했습니다. 흥하이그룹 궈타이밍 회장은 2011년에도 대만 국민들이 왜 아직도 한국 제품을 선호하는지 모르겠다며 양수진 사건에서 배운 것이 없는가 라며 삼성전자 제품을 사는 대만 국민들을 질타했습니다. 여기서 양수진 사건은 2010년 아시안게임 태권도 49kg급에 출전한 대만 양수진 선수가 예선 1차전에서 실격패를 당해 큰 논란이 되었습니다. 당시 양수진은 1시간 동안 경기장에서 대성통곡하는 모습이 대만 전역에 생중계되면서 대만 사회가 들끓었습니다. 대만에서 국민적인 스포츠 스타인 양수진이 실격패 소식이 알려지자 대만에서는 양수진의 실격패를 주도한 것이 한국인들이라는 여론이 확산됐습니다. 반한, 정서는 상품, 음식, 연예인 등 한국과 관련된 모든 것에 반감을 표현하는 양상으로 번졌고, 급기야는 태극기를 불태우거나 한국 학교에 계란을 투척하는 과격한 행동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어이가 없죠. 세계 태권도연맹 WTF 양진석 사무총장은 기자회견에서 뒤꿈치 센서 패치는 분명한 실격 사유다.
양수진을 실격시킨 것은 지난 15일에 열린 대표자회의에서 합의한 규칙에 따른 것이라며 양수진은 시합 전 장비 검사를 할 때는 패치를 붙이고 있지 않았다. 결국 검사 이후에 의도적으로 속임수를 쓰려고 붙였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다. 고 말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대만 선수가 의도적으로 이기려 속임수를 썼고 이것이 적발되어 실격패를 당한 것입니다. 세계태권도연맹 양진석 사무총장이 이를 정확히 지적했는데도 대만은 한국이 대만을 일부러 떨어뜨렸다며 혐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대만의 트럼프라 불리며 대만 총통 선거에 나선 궈타이밍 폭스콘 회장이 내놓은 TV 광고는 너무나도 충격적입니다. 공개된 영상은 두 여인이 리듬체조 대결을 펼치는 모습으로 시작되는데요. 대만과 한국의 경제를 비교하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대로 일하는 지도자가 필요하다. 입에 발린 소리가 아닌 대만 경제의 새로운 상장점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대만이 AI 지혜대국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다시 한국을 넘어설 수 있도록 궈타이밍을 믿으세요. 대만은 반드시 이깁니다. 라고 말이죠. 궈타이밍 회장과 대만이 한국에 얼마나 큰 열등감을 느끼고 있는지 명확하게 느낄 수 있는 대목인데요. 이를 본 한국 네티즌들은 갑자기 열폭하는 이유가 뭐냐. 제대로 된 공약 홍보도 안 하는 TV 광고 수준. 자기 나라 대선에 왜 한국을 걸고 넘어지냐. 1992년 한국이 대만과 국교를 단절하고 중국과 수교했을 때부터 대만의 혐한 기류는 심했다. 또 원래 친일 성향이 두드러진 나라였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궈타이밍은 대만은 아시아 4마리 용중머리고 한국은 꼴이라는 충격적인 발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역시 한국이었습니다. 한국이 대만에 너무나 시원하게 복수를 해주었습니다. 대만의 소형 원자로를 지금 당장 짓게 만들겠다는 궈타이밍 폭스콘 회장의 발표가 있은 즉시 한국은 캐나다와 소형 원자로 계약을 가장 먼저 했습니다. 바다 위에 짓는 꿈의 소형 원전도 삼성과 한수원이 대만이 아닌 덴마크와 손을 잡았습니다. 한국의 이러한 발표에 궈타이밍 폭스콘 회장은 현재 대만 내에서도 조롱거리로 전락했습니다. 한국이 TSMC의 부족한 전력을 위해서 대만의 소형 원자로를 짓게 만들겠다고 발표한 지 며칠 만에 한국의 이러한 발표가 나오면서 대만인들 사이에서도 허풍쟁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